저는 지금 제 이름이 너무 낯섭니다. 아라카와 미도리 28년간 아무 의심 없이 써온 이름인데 요즘은 그 이름을 말할 때마다 자꾸만 거울을 들여다보게 돼요. 도대체 나는 누구였을까? 이 이야기는 그런 혼란에서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오키나와에서 태어나 현재 도쿄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아라카와 미도리입니다. 이 글을 쓰는 지금도 손이 떨립니다. 어떤 방식으로 시작해야 좋을지, 무엇을 먼저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은 혼자 간직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렇게 용기를 내어 제 이야기를 남깁니다. 혹시라도 같은 진실을 마주한 분들이 있다면 저처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서요. 제가 이 모든 혼란 속에 빠지게 된 건 지난 여름 태풍 유미카가 오키나와를 강타했을 때였습니다. 그 해는 특히 기후 이상이 심해서 평소에도 익숙했던 해안가 바위들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고 그 틈 사이로 해저에서 뭔가 믿기 어려운 유물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SNS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처음엔 그저 호기심 반으로 영상을 공유했죠. 진짜냐? 영화 CG 아니야? 이런 게 오키나와 바다에 있다고. 하지만 문제의 영상은 이상하게도 제 시선을 뗄 수 없게 만들었어요. 러시아계 프리다이버라는 한 남성이 우연히 바위 틈에서 꺼낸 석함을 열어 보여주는 영상이었는데 그 안에는 어떤 문서와 청동 인장, 그리고 이상한 글씨가 적힌 종이 조각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신기한 옛날 유물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피가 싸늘하게 식는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상 속 종이에 적힌 글씨가 제가 어릴 적 우연히 봤던 할머니의 편지 속 글씨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그 편지에 대해 말하자면 전 아직도 그날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중학교 1학년, 비 오는 날 오후였어요. 할머니는 마루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서랍장을 뒤지다가 작고 낡은 주황색 종이봉투 하나를 발견했어요. 일본어도 로마자도 아닌 이상한 문자가 적힌 편지였죠. 그땐 그저 할머니가 외국 친구한테 받은 편지인가 보다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한 건 그 편지를 펼쳤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었어요. 읽지도 못하는 글자인데 왜 그렇게 가슴이 아팠는지. 그 편지 끝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리랑은 잊지 마라. 그 말을 보고 저는 며칠 동안 혼자 궁금해하다가 어느 날 용기 내서 할머니께 그 편지에 대해 물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제게 이렇게 말했죠. 그건 절대 다시 꺼내지 마라. 그건 우리 가족의 수치다. 그렇게 편지는 다시 봉인되었고 저도 그 기억을 깊은 서랍 속에 넣어뒀어요. 그런데 15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가 떠들썩해진 유물 발견. 뉴스 속에서 그 글씨체를 다시 보게 된 거예요. 기이하고도 직감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라고요. 그날 밤 저는 도쿄집에서 바로 비행기를 예약하고 오키나와 본가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89세, 말을 아끼고 조용히 사는 분이지만 제 눈엔 그날따라 뭔가를 이미 알고 있는 듯 보였어요. 할머니, 그때 그 편지 기억하시죠? 또 그 이야기를 꺼내는구나. 그게요, 바다에서 발견된 그 유물에 적힌 글씨랑 너무 비슷했어요. 할머니, 정말 이게 뭐예요? 오랜 침묵 끝에 할머니는 천천히 방 안 깊숙이 숨겨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 무더기의 봉투, 오래된 흑백 사진, 그리고 한 장의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으로 일기장을 쓰다듬으며 낮게 속삭였어요. 이건 내 증조 할머니가 쓴 거다. 그녀는 글을 몰랐지만 한글은 배웠지. 한글이요? 그 아이는 조선에서 왔단다. 강제로, 배 타고. 그 말을 들은 순간 전 마치 산소가 사라진 듯 숨이 멎었어요. 조선에서 왔다고요? 우리 집안이 일본인이 아니란 말씀이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제게 내밀었습니다. 그건 1940년대의 날짜가 적힌
또렷한 한글 편지였습니다. 그 이후에 저는 거의 혼이 빠진 듯한 상태였어요. 변호사로 살아오며 무수히 많은 진실과 거짓을 다뤄봤지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은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오키나와 남부 해안의 고문서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박지아 박사라는 해양고 고학자를 알게 되었어요. 그분은 역사는 사람을 구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가족의 이야기는 단지 개인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가정의 비밀이 아니라 역사의 빈칸이 숨겨져 있던 기록이라는 걸요. 이후의 일들은 믿기 어려운 속도로 펼쳐졌어요. 그 고문서가 조선 왕조 초기의 것으로 추정되며 내용은 단순한 관리 기록이 아니라 오키나와로 이주한 고려 조선계 주민들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목록 중 하나에서 제 증조 할머니 이름과 똑같은 글자를 발견했습니다. 지금 저는 법률보다 오래된 진실 앞에 서 있습니다. 국적은 하나의 종이지만 정체성은 피와 언어, 기억 속에 살아있다는 걸 저는 이제 압니다. 하지만 이 진실을 드러내는 순간부터 더 큰 벽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세계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정신을 차릴 새도 없이 눈앞의 현실은 저를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증조 할머니의 편지, 할머니의 고백, 바다에서 발견된 석함, 그리고 그 안의 조선어 문서들. 모든 퍼즐 조각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제 삶의 주변에 흩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한 건 제 의지가 아니라 운명이라는 감정에 가까웠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저는 본격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법적 업무를 뒤로 미룬 채 낮에는 국립도서관에서 문헌을 찾아보고 밤에는 증조 할머니의 편지를 천천히 해독해 나갔죠. 편지 내용은 짧지만 그 안에는 짙은 그리움과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미도리야, 내가 누구였는지를 내가 알게 된다면 부디 미워하지 마라. 나는 조선에서 끌려왔다. 이름도 말도 가족도 잃었단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해라. 우리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것이다. 그 문장 하나하나가 심장을 꿰뚫듯 다가왔습니다. 이 편지는 한 사람의 기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수십 년 동안 억눌리고 지워져야 했던 이름 없는 목소리들의 절규였던 거예요. 그 무렵 오키나와 해저 유물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해양 유물로 여겨졌지만 곧 언론에서는 고려계 이주민 관련 고문서 가능성이라며 보도하기 시작했고 유물 영상이 담긴 유튜브는 수백만 조회수를 넘기며 국제적 화제가 되었습니다. 영상의 주인공은 알렉세이 모로조프, 러시아 출신의 프리다이버였습니다. 그는 다이버 커뮤니티에서 이미 유명한 인물이었고 전직 군인이자 전쟁 난민이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는 단지 바닷속에서 예쁜 돌을 발견하고 카메라에 담았을 뿐이라고 했죠. 그 영상이 그렇게 파장을 일으킬 줄은 아무도 몰랐다고요. 제게 큰 전환점이 된 건 제주해양연구소의 박지아 박사를 처음 만났을 때였습니다. 영상에 등장한 문서가 조선 초기의 고문서와 문체, 구조, 언어 체계가 유사하다는 분석 보고서가 나오자 박지아 박사 연구팀이 본격적인 과학적 검증에 착수하게 된 거예요. 처음엔 이메일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제 증조모가 이 유물과 관련 있을지도 모릅니다. 라는 내용과 함께 편지의 사진을 첨부했죠. 그 다음 날 그녀에게서 아주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직접 오실 수 있을까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비행기 티켓을 예매하고 제주도로 향했어요. 연구소는 생각보다 조용하고 단정한 공간이었습니다. 박지아 박사는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에서 단단한 확신이 느껴졌어요. 그녀는 제게 석함에서 나온 문서 원본과 이를 분석한 보고서 사본을 보여주었고 그 문서에 적힌 이름 목록 중 아라가키 미도리라는 이름을 조심스럽게 가리켰습니다. 이게
일본식 표기 같지만 실제로는 조선 말씨를 따른 음차 표현일 수 있어요. 예컨대 아라가키는 아라카와의 변형으로 당시 조선인의 이름을 일본어식으로 등록한 흔적이기도 하고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옆에 적힌 또 하나의 단어를 보며 숨이 막히는 듯 했어요. 강제이 주민명부 27번. 그 단어 하나로 제 정체성은 완전히 다른 색깔로 덧칠되었어요. 내가 쓴 이름이 아니었다는 것. 내가 말하는 언어조차 한 세대 전에는 목숨 걸고 감춰야 했던 것이었다는 것. 그날 밤 연구소 인근 숙소에서 나는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솔직한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일본인인가? 나는 조선인의 후손인가? 아니면 두 세계 모두에 속하지 못하는 존재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죠. 내가 지금까지 외면해왔던 진실을 더 이상은 피할 수 없다는 것. 며칠 후 박지아 박사는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희 연구팀이 국제자문을 받을 예정인데요. 미국 국제재판소에서 조사관이 파견된다고 해요. 혹시 가능하다면 직접 증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증언이요? 네. 유물에 대한 역사적 맥락과 후손으로서의 증언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건 학술 문제가 아니라 이제 국제 정치로 번지고 있거든요. 처음엔 겁이 났습니다. 정체성도 흔들리고 가족의 과거도 제대로 모르면서 세계 무대에 나선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요. 하지만 증조 할머니의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것이다. 그날 이후 저는 알렉세이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라 윌슨이라는 미국계 국제재판소 조사관과의 인터뷰 일정을 조율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진실을 말하려는 자를 막으려는 보이지 않는 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도요. 사실 그 이후로는 기억이 조금씩 흐려져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진실이 드러나고 매일 누군가가 그것을 덮으려 했어요. 처음엔 내 가족의 이야기였던 이 여정이 어느새 국제 정치의 분쟁 한가운데로 옮겨가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박지아 박사와의 협업은 생각보다 빠르게 국제적 조사로 확대됐습니다. 조선계 이주민 관련 문서라는 학술적 검증 결과가 공개되면서 미국 국제재판소는 조사관 사라 윌슨을 한국과 일본에 급파했습니다. 그녀는 오랜 경력의 조사관이자 진실을 기록하는 일의 전문가로 유명했지만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느낀 건 차가운 거리감이었습니다. 당신은 유일하게 혈연과 유물을 연결시킬 수 있는 증인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죠. 사라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게서 감정은 철저히 배제하려는 듯 보였어요. 저 그냥 진실을 말하고 싶을 뿐이에요. 진실이란 건 때로는 너무 비싸게 팔리기도 해요.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남긴 채 조사 보고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저는 곧 알게 되었죠. 며칠 뒤 일이 터졌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공식 입장을 발표하며 오키나와 해저 유물 관련 보도와 학술 분석 결과가 허위 정보에 기반한 조작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알렉세이의 유튜브 영상이 합성일 가능성을 언급하며 영상 속 석함은 제3국에서 투입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어요. 심지어 알렉세이는 인터폴 수배 대상이 되었고 러시아 난민 신분이었던 그는 하루아침에 고고학 유물 밀수 혐의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그는 단지 진실을 기록했을 뿐인데 이 세계는 진실보다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더 두려워하더군요. 그보다 더 충격적인 건 제가 사라와의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 일부가 어느 순간 언론에 유출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조선계 후손이라는 정체성을 주장한 일본 변호사. 가짜 문서와 가족사를 이용해 국제적 이슈를 왜곡. 제 이름과 사진, 직장까지 언론에 노출되었고 익명의 협박 이메일들이 하루에도 수십 통씩 날아들었어요. 너 같은 애국심 없는 XX는 일본에 살 자격이 없다. 조선계?
그럼 북한으로 꺼져라. 이제는 제 진실이 누군가에게는 위협이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괴롭게 했던 건 도쿄 법률사무소에서의 해촉 통보였습니다. 사적인 신념이 조직의 가치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짧은 문장 하나로 저는 제 직업, 커리어, 사회적 기반을 모두 잃었어요. 그 시점에서 저는 거의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증조 할머니가 평생 감춰야 했던 진실을 제 세대에서 멈추게 하지 않겠다는 마음만은 더욱 단단해졌거든요. 그런데 그 절망의 끝자락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지아 박사와 제주 연구팀이 두 번째 유물을 발견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이번에는 고문서뿐 아니라 조선어로 된 구술사 기록이 들어있었고, 심지어 오키나와 방언과 섞인 독특한 문장 구조는 언어학적으로도 전례 없는 발견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문서가 아닙니다. 이건 억눌린 사람들의 목소리, 그들의 언어, 그들의 기억입니다. 박 박사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증조 할머니의 고향으로 보이는 마을 이름이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제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이 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국제사회는 갑자기 두 갈래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이 발견을 역사적 화해의 기회로 보았고, 다른 한쪽은 국가적 분열을 조장하는 민감한 사안으로 규정했어요. 유네스코 문화유산위원회는 이 문제를 긴급 의제로 상정했고, 위원 중 한 명인 린다 호가 적극적으로 국제해저 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기 시작했죠. 그녀는 대만계 문화유산 전문가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유난히 이 문제에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녀 역시 일본의 식민시기, 대만 출신 조선계 피이주민의 후손이었습니다. 운명처럼 연결된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다시 모여 한 가지 메시지를 세상에 보내고 있었어요. 우리는 단지 존재를 증명하고 싶을 뿐입니다. 돌아가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사라지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결정은 국제사회가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 유네스코 본부가 있는 독일 베를린, 거기서 모든 게 판가름 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마이크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증조 할머니의 이름을 불러내기 위해, 수십 년간 사라졌던 이름을 세상에 다시 말하기 위해.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제 안의 공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베를린 유네스코 회의장에 도착한 그 순간, 저는 한동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낯선 땅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익숙한 감정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왔구나. 단 한마디, 제 안에서 울리듯 속삭였습니다. 그곳은 거대한 유리돔 천장 아래 각국 대표들과 기자들, 학자들, 활동가들이 가득 모인 진실과 거짓이 나란히 존재하는 장소였습니다. 아무리 정확한 데이터와 과학적 증거를 내밀어도 결국 마지막 결론은 정치적 용기가 있는 누군가가 내려야 하는 것이라는 걸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무대 아래 발표 순서를 기다리며 손에 꼭 쥐고 있던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증조 할머니의 마지막 편지. 조선에서 이름도 없이 강제로 실려왔던 소녀가 남긴 유일한 기록. 나는 조선 사람이다. 짧은 문장 속에 담긴 울음과 떨림이 제 입술을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 깊은 곳에서 한 가지 다짐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이름이 숨겨지지 않게 하자. 우리 가족의 진실이 다른 누군가의 기억이 되게 하자. 제 차례가 왔습니다. 연단에 올라선 순간 수십 개 국적의 눈동자가 저를 향했습니다. 몇몇은 호기심으로, 몇몇은 경계로, 또 몇몇은 안타까움으로. 그리고 그 모든 시선을 받아낸 저는 조용히 마이크를 잡고 천천히 첫 문장을 꺼냈어요. 제 이름은 아라카와 미도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제 증조모의 이름을 대신 말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의장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저는 그동안 제 삶에 쌓였던 모든 무게를 목소리에 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본 국적의 변호사로 자라며 제 뿌리에 대해 깊게 고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편지를 통해 그리고 바다에서 발견된 문서를 통해 저는 제 정체성에 대한 전혀 다른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 증조모는 조선에서 강제로 실려와 오키나와에서 살아남은 여성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말할 수 없었고 자식에게도 그 뿌리를 숨긴 채 살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 조선인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건 곧 차별과 억압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을 잇는 동안 일부 청중은 눈을 감고 들었고 일부는 빠르게 메모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반응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이건 어떤 설득이 아니라 선언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이 유물을 통해 과거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잊혀졌고 그 기억이 어떻게 다시 떠오르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문서는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이건 언어를 빼앗기고 이름을 잃어야 했던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날 회의장에서 발표된 과학적 보고서는 강력했습니다. 유물에서 발견된 종이 조각은 15세기 조선식 제지 방식과 일치. 청동 인장은 조선 후기 지방관청에서 사용하던 것과 유사. 이름 목록의 발음 구조와 현대 오키나와 성씨 간 음운 일치. 그리고 DNA 분석 결과 오키나와 주민 12% 이상이 한반도 남부 계열 유전자와 일치. 그리고 결정적이었던 것은 오키나와 시민들의 구술 인터뷰 영상이었습니다. 할머니 세대의 노인들이 조용히 부르던 그 노래. 아리랑과 너무도 닮은 가락. 하지만 어딘가 슬프고도 강인한 자신만의 리듬을 가진 그 노래. 그것은 단순한 민요가 아니라 기억의 울림이었습니다. 억눌린 역사가 언어와 멜로디로 살아남은 증거였어요. 최종적으로 국제사회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키나와 남부해전은 국제해저 문화보호구역으로 지정. 오키나와 조선계 후손의 정체성 인정. 하지만 영토 반환은 불과 이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실망했고 어떤 이들은 안도했으며 저는 눈을 감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이후로 제 이름의 무게가 달라졌으니까요. 며칠 후 저는 다시 오키나와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나하거리에서는 작은 행진이 열렸습니다. 누군가는 태극기를, 누군가는 오키나와 전통기를 들었고 그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한 곡의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아리랑이었지만 우리가 아는 아리랑이 아니었어요. 그건 아라가키 미도리의 기억에서 살아난 잊혀진 민족의 노래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증조 할머니, 당신의 이름은 이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지워졌던 이름, 잊혀졌던 언어, 무시당하던 노래들. 그것들은 모두 살아있었다는 증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알고 있는 잊혀진 이야기가 있나요? 그게 설령 작고 아무도 믿지 않는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겐 다시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뽕이 아닌 정체성의 회복. 그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역사의 쓰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야기 끝.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제보해주세요. 우리는 모두 기록되지 않은 역사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과연 진실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지워진 이름, 잊힌 역사, 되살려야 할 진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이 이야기가 가슴에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숨겨진 진실과 되살아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